선거제도 개편은 여야가 2월 내 합의안 도출 그리고 처리를 약속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현재 각 당의 입장을 보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정치개혁특위에서 자문위 권고안이 나오고 여당인 민주당도 종전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사실상 요지부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꿈쩍도 않고 있는 한국당, 속이 타들어가는 민주당, 더 속이 타고 있을 야3당. 오늘 더 정치는 다소 구체화된 선거제 개편안의 쟁점을 주제로 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선거제 얘기하기 전에 어제 임시국회 열지 말지 그 국회의장과 또 원내대표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그게요. 반대라기보다는 지난번 이제 그 정기국회를 열 때 1월 임시국회는 안 하고 1월에는 이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만 한다. 그리고 원래 2월 1일 되면은 2월 임시국회 열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 보름 정도 기간 동안 하자는 것인데 2월 임시국회에서 하면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럼 국회 열지 말고 특위에 집중하자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지난번에 수 있습니까? 이제 합의를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위 논의하고 그다음에 2월달에 어차피 열릴 거니까 2월 1일 되면 개회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어야 되는 뭐 긴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상임위, 그러니까 청와대 문제 있었던 국방부 관련 문제나 또는 기재부 관련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좀 얘기 좀 해보자라고 해도 이제 안 열고 계신 거라서 지금 또 오늘 보니까 타당에서 그 체육계, 문화체육계 관련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논의해보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당이, 민주당 빼놓고 모든 당이 국회에서 일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줘야 되겠죠. 뭐 다른 사안은 뭐 서로 입장이 이미 나왔는데요. 체육계 미투와 관련한 뭐 상임위 조사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실제 논의 내용을 보면 신재민하고 김태우 특검법 그걸 제일 중심으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국정조사까지 가자 이 부분을 이제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체육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공공기관 그 특별채용 문제 관련된 국정조사 계획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이미 예정돼 있던 것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애당초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국회라는 게 일정이 없다 열릴 수도 있고 한 건데 기존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안 됐다면 다음 임시국회 열어서 논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두 당 입장은 이 정도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선거제도 얘기해보죠. 먼저 두 당의 입장 정리된 표를 보고 정리한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일단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가급적 유지한다. 다만 이후 협의 과정에서 조금 늘 수는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은 현재보다 지역구가 조금 줄어듭니다.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의석수를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지금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소선거구제에 입후보하는 지역구 후보가 권역 비례대표 후보로도 입후보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의석수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한다. 더 늘리지 않겠다.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도 현행을 유지한다. 253대 47. 단 선거구제에 있어서는 대도시에 한해서 2명 내지 최대 5명까지 뽑는 도농 복합형. 그러니까 농촌은 기존대로 1명을 뽑고요. 도시에서는 2명 내지 5명까지 뽑을 수 있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복합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민주당 의견을 조금 물어보죠. 입장을. 민주당 그러니까 의석수 정원을 조금 늘릴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뒀어요. 어떤 경우에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야 합의. 여야 합의한다면 할 수 있다. 여야 합의의 전제는 또 아마 국민 여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00석 기본으로 했던 거는 어쨌든 우리 물론 위원은 아닙니다만 이제 헌법에 200석 이상으로 돼 있어요. 물론 하원만 정해놓은 것이죠. 근데 지금
여러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본다 그러면 늘리는 부분은 쉽지 않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 부분 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그 비례대표를 저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선관위에서도 2대1 얘기했지만 그럼 지역구를 엄청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럼 3대1 정도로 해보자라고 해서 한 지역구를 한 28석 정도 줄이고 그거를 이제 비례대표로 넣는 식으로 한 건데 그러면 28석이 줄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 의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로 지원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을 좀 설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당론으로 확정됐다기보다는 이제 그 정개특위에서 아마 논의되는 안으로 이렇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입후보한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권역 비례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구가 줄어드는데 26석이 줄어드는데 그분들이 결국 그러면 굉장히 반발을 할 텐데 그분들이 결국은 권역별 비례대표로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냐. 지역구 줄어드는 거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선거구제 개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좀 줄여야 한다는 그런 요구도 있고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현재 어쨌든 비례성을 강화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부분이 본다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를 좀 늘려야 되는 것은 어느 국민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히는 부분이 결국은 그러니까 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늘리면 사실은 굉장히 다 해피해요. 쉽죠. 해결이 쉬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인데 결국은 이 정수 확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해결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당은 의석수 절대 못 늘린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당론이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의견은 정수를 늘리는 것은 일단 반대한다. 아까 헌법 말씀도 하셨지만 헌법에는 200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선거법에는 300인으로 돼 있지만 실제 2016년도 이전에는 299명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그 연역 같은 걸 고려해 보면 일단 200인 이상이라 그래서 무작정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200명대로 원래 정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국민적 정서도 고려를 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돼서 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게 사실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비례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직능대표제 비슷해서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완시켜주는 역할을 애당초에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비례성 강화를 정당의 이익과 연관된 주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맞지 않다 애당초에. 그러니까 지역구랑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지하는 건데 만약 저희가 일부 이제 의원님 주장했듯이 도농 복합으로 가게 되면 지역구 의석수가 약간 줄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보낼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요 정도 유도리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소폭이지만 그런 탄력성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유연성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건데 정당 득표율이 많은 정당이 높은 정당 득표율을 획득한 정당이 의석수가 거기에 맞게 확보하는 것. 이 명분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대의민주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당민주주의고 이 그 대의민주제와 정당민주제는 사실은 목표가 아니고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비례성 강화도 마찬가지로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비례성을 강화해가지고 소수 정당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정당의 그 역할인 사실 걸러주는 기능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합니다만은 극우부터 극좌 또는 뭐 특정 아주 이익 단체를 대변하는 정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감안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가지고 다수대표제라는 우리 선거제도가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권력구조면도 고려한다면 지금 다른 정당에서 주장하는 비례성 강화의 명분은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국당은 도농복합형이 도입이 되면 지역구 의석수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 좀 늘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뭐 도농복합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100만 도시 하면은 이제 전국에 한 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보통은 4석에서 5석 정도거든요. 그런 데를 아마 3석에서 4석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찌 보면 그러면은 한 의원이 그 100만 정도 되는 도시를 다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거기 시장하고 어째 선거랑 같이 가는 형태라서 거기만 도농복합으로 하고
다른 데는 그럼 소선거구로 하면 이게 어찌 보면 대표성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그다음에 1등부터 3등까지다. 아니면 1등부터 4등까지다 그러면 1등 하는 분은 한 30% 얻을 수 있고요. 예. 4등 하는 분은 한 10%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대표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전국을 만약에 동시에 뭐 중대 선거구로 일본처럼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인구 특정 이상만 한다 그러면 만약에 50만 도시는 그럼 안 하느냐. 예.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해결이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협상이.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도농복합형이 수용이 되면은 뭐 적은 폭이지만 비례대표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걸 연동형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연동형이란 단어가 뭐 어떤 정확히 이게 하나의 단일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디에 그러니까 정당 연동하느냐. 득표율이 높은 네. 정당 득표율을 획득했을 때 그 안에서 그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총 의석수, 지역과 비례를 포괄하는 총 의석수가 나올 텐데 거기서 지역구 이미 획득한 의석수가 있을 거고요. 그걸 빼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주자. 이게 그거 연동형 이제 아닙니까? 100% 연동형의 설명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 이제 권역별로 나누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예.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사실 지금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 방법은 연동형이거든요. 네. 정당 투표에 의한 득표율대로 나누는 거라서. 아니죠. 그거는 뭐 비례대표만 따로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그것도 거죠. 어떻게 보면 연동형의 개념이 다른 건데 100% 연동형으로 지금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예. 거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비례대표제도 연동형입니다.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네. 의석수가 배분되는 건데 그 비례대표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염두에 둔 것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에 배분된 의석수가 좀 는다 하더라도 그건 예. 현행처럼 비례대표 의석수 전체 의석수만 갖고 배분하는 예. 그럼 제한적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거죠. 현재까지 염두에 둔 것은. 예. 다만 이게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아닙니다. 일부 그러니까 지금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앞으로 협상 여지가 있다는 얘기로 그렇습니다.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종 개혁 입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선거구제 포함한 빅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저도 뭐 직접 물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선거구제 부분은 결국은 지금 야 3당의 요구를 네. 어느 정도 좀 수용하면서 네. 결국은 이제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묘점을 찾아야 되는데 가능하면 제가 보기엔 정수를 지키면 좋겠지만 정수를 좀 늘리고 그 부분을 뭐 비례대표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물론 이제 한국당에서 반대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권역별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 당의 어찌 입장은 권역별입니다. 권역별 연동형이라는 거는 이제 100% 연동형이지만 권역별로 하겠다. 네. 지역 그동안 어떤 지역 구도를 좀 완화시키는 의미에서 있기 때문에 뭐 빅딜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야 3당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네. 또 한국당의 뭐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예. 선이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예. 구체적인 안은 여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복잡한 거거든요. 복잡하죠. 예, 복잡하기 네. 때문에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쳐방정식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게 지금 1인 2표제 된 것도 우리나라에서 2004년이 처음이에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1인 1표 찍으면서 그거를 이제 정당 투표화해서 비례대표 했거든요. 근데 2001년에 이제 위헌 결정 나면서 1인 2표제 된 것도 지금 한 16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선거제 확정이 대부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때리면 예. 그동안에 뭐 4대1, 3대1까지 왔다 지금 2대1로 온 거거든요. 네. 14만, 28만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강제력에 의해서는 선거구제가 어느 정도 획정이 됐는데 국회에서 내부적으로는 잘 안 됐어요. 지금까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다행히 어쨌든 1년 전에 그전에는 대부분 뭐 선거 한 몇 개월 앞두고 했거든요. 예. 뭐 1년 전부터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좀 받아 안으면 합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 3당에서는 한국당이 제시하고 있는 도농복합형이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금 더 그 100%에 가깝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입장 같아요. 한국당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포함됐다고 보고요. 다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돼서 논의 중에 저는 예. 현재 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논의도 일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도 있습니다. 예. 뭐 비례성 강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정당이 후보자를 무조건 선택을 하고 어떤 지역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능은 없는 거거든요. 네. 비례성 강화라는 게. 그다음에 사람보다는 정당이 중심이 되고 예. 의정 활동도 마찬가지로 정당의 어떤 뜻에 따라서 투표가 행사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비례성 강화라는 명분만으로 지금 역행하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
주장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좀 당끼리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 여론도 좀 물론 여론조사를 한 건 좀 봤습니다만은 좀 더 실질적인 국민의 어떤 의사 취합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부분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럼 사람 중심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시더라도 의원 발의나 어떤 투표권 행사할 때 보면 정당의 뜻에 맹종한다. 네. 당신 뜻은 뭐냐? 이렇게 어떤 국회의원 헌법 기관인데 이 헌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왜 못하냐 이런 비판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막 비례대표성 강화 차원에서 비례대표제가 훨씬 강화되면 정당의 힘이라는 것, 또 대표의 힘이라는 게 엄청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우려가 더 커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이 논의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뽑는 것, 그러니까 2, 3등까지 국회의원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번에 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한 정당에서 2명 이상 후보자를 안 내는 경우에는 크게 반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선거구제거든요. 네. 뭐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3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한 선거구에 2명, 3명 뽑는데 거기에 한 정당이 2명, 3명을 공천할 수 있어요. 네. 이렇다 보니까 소수 정당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선거구제가 그 그러니까 공천을 제한한다면 한 정당에 공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면 비례 강화하고 특별히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데 한편 보면요. 지금 지형에선 그런데요. 네. 지금 일부 정의당 주장을 보면 본인들이 이제 큰 어떤 2위 정당, 1위 정당으로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고 국민의 민심을 얻어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득권이라는 게 지금 놓고 보면 기득권이지만 기득권으로 형성돼 간 과정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국민의 정서를 또는 국민의 권리와 권리를 얻어서 저희가 뒷받침해서 지지를 얻어온 과정도 보면 현재 이렇게 형성돼 있는 정치 지형만 보고 기득권이다라고 무조건 비판하고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요구도 감안해서 정치 개혁에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구제 제도는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지금 야 3당이 어찌 보면 이제 도농복합제 선거를 고리로 해서 한국당과 뭐 연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 보여요. 현재 보면.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이제 한국당이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못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야3당이 원래의 취지, 그러니까 비례성을 강화하고 연동형을 강화하는 취지로 가지 않고 만약에 이걸 도농복합형을 받는 식으로 자유한국당과 만약 연대를 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저도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칙을 견지하는 입장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동형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당이 이제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이 도농복합제를 고리로 해서 이게 본질이 아니었거든요. 도농복합제 이번 어떤 선거구제 논의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취지인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도농복합제를 뭐 중대 선거구조로 가는 식으로 가면 아마 논의가 제가 보기에는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네. 어찌 됐든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이게 뭐 언론에 많이 부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조금 더 민감하게 제기될 사안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선거구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각 당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금주 이용호 의원 입당이 불어댔어요. 네네. 네,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자주 없죠. 맞습니다. 전혀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당이 이제 당원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를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뭐 특정 지역에 이렇게 집중돼 있었지만 온라인 당원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많이 오면서 이분들이 복당과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전에 그 뭐 SNS상에 그전에 그분들이 했던 뭐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 당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했던 분들이 막 이렇게 회자되면서
안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네. 그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당에서 좀 영향력 있는 분 만나서 복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하면 오케이 되는데 어찌 보면 이제 정당 민주주의가 좀 실현되는 과정인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네. 좀 뭐 의외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동안은 좀 다른 모습이다. 우리 예. 인위적으로 어떤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해찬 대표님도 밝혔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의 기준도 될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의 기준도 되지만 또 전혀 또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6개월 후에는 또 뭐 다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아마 그 동안에 본인들이 어쨌든 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사과라든지 아니면 그 당원들한테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네. 뭐 당원들이 또 그 정도면 됐다라고 아마 인정해 준다 그러면 뭐 가능성이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핵심은 당원들의 의사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은 있었는데 당심이 그렇게 이제 당원들의 의견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사전 교감이라는 게요. 뭐 네. 입당해라 말아라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만약에 입당한다 그러면 그래도 서로 인사는 하겠지만 예. 그래도 지금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에서 논의해 보겠다. 뭐 이 정도 아마 얘기가 됐을 것 예.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입당을 허락한다 안 한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도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예. 뭐 다른 당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최근에 이학재 의원이 복당하지 않았습니까? 좀 부러우셨습니까? 아니면은 글쎄요, 저는 그 두 분이 입당 복당하는 그 이유 갖고 네. 그 거부한 이유가 같다. 두 이유가. 왜냐하면 약간의 정치 상황이 좀 변했죠. 그 예. 당시 들어와야만 민주당으로 입당 복당을 해야만 차기 총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또 한편 보면 두 분이 입당 복당을 하게 되면 나머지 호남분들도 또 따라서 입당 복당을 하실 거고 예. 민주평화당에. 그러면 그동안에 닦았던 지역위원장님이나 현역 위원분들은 또 극심한 반발할 거고. 공학적인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고 보시는 있다고 건가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평가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뭐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넘버 2가 지금 이제 국정농단 반성하고 거듭나겠다는 한국당에 입당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도 있을 텐데요. 비대위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는 뭐 저희 당의 정강 정책에 공감하고 당과 함께 하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환영합니다. 전체적으로 환영하고 다만 저번에 정책부가 어떨지는 그 뭐 입당과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희 비대위에서 뭐 논평 안에 포함시킬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그 비대위가 혹시 사전에 좀 들어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이전에 아마 여러분을 통해서 입당 타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그 이후에 입당 의사를 전달하신 거는 최근인 걸로. 그러니까 입당 타진을 했다는 거는 비대위 차원에서 황전 비대위 총수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 네. 예. 그러니까 한국당 내 다른 분들이 그렇죠. 비대위 구성되기 전에도 그렇고 네. 비대위 구성 후에도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보면 1위를 달리고 계시고 예. 또 이미지도 또 좋은 부분도 있고 그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친박으로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국정농단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었으면 벌써 재판을 받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드러난 부분이 없고 하니까 네. 저희로서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일단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요. 저는 두 가지 봤는데 하나는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전당대회 출마할 거냐. 예.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뭐 사과라도 할 거냐 했는데 두 가지 다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입당만 하겠다. 그래서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 미친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뭐 법적 책임 말씀하시는데 법적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인한테는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처벌은 안 받으셨지만 그 당시에 장관, 총리, 그다음에 직무대행 한 거 맞고요. 그럼 네. 그 정치적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정치를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스스로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된다. 언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도로 친박당, 도로 뭐 친박당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예.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황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어떻게 뭐 요구는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프레스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입당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고요. 왜냐하면 입당이라는 게 당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당 안에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본인 기존의 행보에 대해서 또 정권과 관련된 행보에 대해서 입장 예. 표명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향후에 본인 행보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그 본인 행보에 따라서 입장표명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물론 부담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선출직으로 가면 그 투표를 통해서 받는 거고요. 또 당원들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전당대회 출마를 하게 되면 또 당심은 그 표로 또 심판을 받는 거고. 예. 따라서 그 부분은 조금 타당보다는 일단 우리 당에서 먼저 예. 어떤 심판의 여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타당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평가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상 질문 아니겠습니까? 비대위 입장에서는 황 전 총리가 어떤 식으로 답을 하면 부담이 덜 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정치적 책임의 여지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문제 제기를 예. 받을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동안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국정농단의 책임을 더 씌운 이유가 뭐냐면 주장한 이유가 뭐 문고리 3인방 이런 부분도 나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최순실 씨가 전반적인 국정을 결정했다 이런 부분도 나온 거고. 그러니까 총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정에 크게 관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어떤 무능, 예. 왜 견제를 못했냐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네. 부분은. 그러나 그건 누구라도 다 그런 책임 추궁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외람되지만 조국 수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혀 책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네. 그랬는데 역으로 예. 그러니까 특감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국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네. 그 총리까지 지낸 분, 국정농단 정부에서 총리 지낸 분이 당 대표가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너무 너그러운 게 아닌가 뭐 이런. 예. 약간 사안은 다른 것이요. 지금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 책임하에 있는 부서 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꾸로 지금 그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예. 본인이 이걸 컨트롤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고요. 네. 그런데 민정수석 같은 경우 본인 밑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내 보호 감독, 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책임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보고 못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규정에 따라서 수집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 수집된 정보는 폐기하거나 소관부처로 이관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자체가 이미 그걸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무형의 정보를 활용한 거고 그 정보라는 것은 쌓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나 아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책임을 벗어나는 건 아니다. 하여튼 사안이 다르다. 다릅니다. 예, 이게 뭐 특감반 논란으로 다시 가버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어쨌든 국정의 넘버 2죠. 민정수석은 뭐 청와대에서 넘버 몇 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황교안 총리는 거기서 법무부 장관도 했어요. 직무대행급. 물론 직무대행은 어쩔 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예.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은 그런 그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는데 위에서 일어난 동안 뭐 했냐는 것이죠.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김태우 수사관도 조국 수석하고 직접 뭘 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직접 보고를 했거나 뭐 이런 얘기는 스스로도 얘기 없거든요. 그냥 식사 자리에서 한번 봤다 정도지.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책임의 무게 면에서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